그래서 당시 발명된 법안은 63년도니까 한국 같은 나라는 신민영 문화의 대표적인 아주 모범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까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87년 민주화운동 저도 했거든요. 네네.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정치학 교과서에서는 그런 신민영 문화에서 우리는 참여형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8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몇 년 전입니까? 30년 가까이. 30년 전이니까 지금은 다 바뀌었겠죠. 바뀌었을 것 같죠. 근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아까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면은 뭔가 이제 그것이 민주시민 교육으로서의 성향이 있느냐 그걸 따져본 겁니다. 자, 이제 선거 때 항상 투표한다. 이거 그러니까 참여형일까요? 아니면 신민형일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명 아닌가? 네. 글쎄 항상 투표한다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왠지 좀 의무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표율이 조금씩 낮아진다고 하지만 네. 외국 보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강제하기까지 하는데 안 내면 벌금 낸다. 투표 안 하면 벌금 낸다고까지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이 계속 있었죠. 네. 그 참여를 꼭 해야 된다. 투표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인증샷 같은 것도 찍고 뭐 치킨 쏜다는 말도 있고 네. 그래서 뭐 투표 참여 안 한 사람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좀 몰아세기 세우기까지 했는데 외국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물론 이제 정치에 관심이 아예 없어가지고 투표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후보자들이 다 그거야.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면 우리는 반항하는 의미에서라도 투표를 거부한다. 전에 한번 이탈리아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투표율이 50%가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국민들이 우리를 다 외면하냐, 통째로. 그래가지고 정치개혁에 착수해가지고 좀 나라가 좀 많이 좋아졌더라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굳이 말하자면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이 상황은 참여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는 거다. 그러면 참여 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 지역형 나라보다는 페로키얼 나라보다는 투표를 많이 하겠지만 항상 투표한다는 걸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투표를 장면할 때 예. 아무리 그 사람이고 뽑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와서 무효표를 내는 방법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많이 듣는 말이 lesser evil,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다라는 말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최선을 선택해야지 왜 차악이냐. 그건 너무 이상적인 말 아니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정치인이 어디서 한 대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닌데 그 중에서 다 좀 못마땅하더라도 그래도 좀 덜 못마땅한 사람을 뽑아야지 왜 이상적으로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놈이 계속하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아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 다 뭐 금권 정치에, 부패 정치에, 뭐 그 지역 정치에 다 그런 사람이니까 지금 다 나가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물들지 않는 사람 뽑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두 개의 진영,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진영 중에서 어느 쪽을 뽑느냐 선택을 해야 된다. 이쪽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얘네를 뽑을래? 얘네는 더 마음에 안 드는 놈들 아니야? 얘를 뽑아야겠네. 이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 걔네는 뽑혀봤자 뭐 집권당 될 가능성 없지 않아? 그러면 괜히 그냥 얘네를 더 도와주느니 이쪽을 더 뽑아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 할 수 없이 얘네가 더 마음에 들지만 얘네를 뽑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거 질문하신 대로 무효표라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아니 투표장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가지고는 무효표를 광 찍게 나가겠다. 뭐 그러신 분도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안 나가는 걸로 하는 게 좋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투표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투표를 외면한다. 그건 여도 야도 다 보기 싫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투표는 또 열심히 하더라. 열심히 하면 가다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얘보단 이게 나아 해가지고 찍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더 덜 나쁜 걸 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신민형으로 즉 위에서 후보를 내놓으면은 밑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다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 하게 만들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법과 규칙을 항상 잘 지킨다. 이거는 신민형일까요? 참여형일까요? 아니면 지역형일까요?
또 지금 신민영 아닌가요? 이것도 신민영이 되겠죠. 법과 규칙을 어기면서 민주적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말하자면 시민 불복종이라고 그러죠. 시민 불복종은 탈법입니다. 나라에서 이제 시위하지 말라고 집회 금지하는 대로 나와서 시위하는 게 말하자면 시민 불복종이에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내가 불법이 되고 그래서 내가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내가 감수하겠다. 하지만 나는 이 지금의 체제를 정의롭게 보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말하자면 외국에서는 교과서에서 아주 초등학생한테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법을 꼭 반드시 절대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 악법도 존재한다.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소리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악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법과 규칙을 항상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거를 주로 가르치죠. 그래서 상당히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를 많이 만듭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본다. 이것도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나가겠는데 그것도 네. 이것도 지켜보기만 하는 거는 이건 참여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민형이다. 4번은 좀 참여형 같습니다. 사회단체나 정치단체에서 적극 활동한다. 그런데 저기 어느 당 가입하셨습니까? 어느 정당에 가입하셨습니까? 맞아요? 예. 이것은 가입을 하셨습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 네. 가입하셨어요? 개인 아니, 정보. 가입은 안 했어요. 예. 정당 어디 가입하셨습니까? 가입 안 했어요. 사회자께서 저도 무당이에요. 예. 없어요. 저도 무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4번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당 가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가입했다 하더라도 진성당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진성당원에 대한 당비를 내고 이제 그 의사 표시를 하고 누굴 당 대표로 뽑을 거니 다 투표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냥 이제 그냥 무늬만 당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신민영의 특징이죠. 이 4번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저도 이런 말을 안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는 원래 말하자면 아시겠지만은 모인 사람들이 각출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어디서 기업에서 기부를 받는다, 정부에서 기부를 받는다 그러면 그쪽에 쏠리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걸 하지 않고 뭐 기부금을 정 받으려면 그냥 민간 기부금을 받든지 기본적으로는 모인 사람들이 돈을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내가지고 그걸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우리나라 시민단체 100%다 망합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다 정부 돈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기업 기부로 먹고 살든지.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자기네도 시민단체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안 그러면 운영을 못 하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돈을 내려고 하지 않는데 별로 가입도 안 하는데 가입을 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민단체 회장님하고 사돈의 8촌이 돼서 가입했습니다.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렇다는 거죠 아직까지. 자 그럼 5번은 어떨까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 자꾸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의 주장을 네. 자꾸 그 강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씩 보다. 뭐 그런 강연한 경우가 자기가 많죠. 뭐 진영롱 때문에 자기가 이러니까 너도 이래라. 네, 그렇죠. 이런 성향들 좀 강한 것 같아요. 노력했는데 넌 도저히 내 노력으로는 안 되겠어. 네. 너는 완전히 돌았어.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네, 나가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태도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무슨 뭐 정치 문화도 아니고 도덕성인 것 같아요. 그 밑에도 그렇습니다. 윤리적 소비라고 와요. 윤리 교과서에도 나오죠. 이것도 도덕성입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돕는다. 이건 뭐 빼박 도덕성이 되죠. 그러나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주의 내지는 이기주의라는 거죠. 여기 신민영 문화와 도덕성까지 보면 이거는 기르포르망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젊은 분들은 상당히 부정하겠지만 젊지 않은 분들도 내가 무슨 난 제사도 안 지내고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 먹고 사는데 무슨 6.25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 신민영 문화와 도덕성만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상당히 또 서구하고 비교해 보자면 6.25 문화에 많이 젖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6.25 문화하고는 상당히 다른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또 한편에 있다. 이거는 왜 그런 것일까요?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도덕 교육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죠, 교육이죠. 도덕이라는 저도 뭐 윤리교육과에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뭐 뭔가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하는 셈인데
윤리교육, 도덕교육이라는 것이 따로 학과로서 가르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적어도 말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도덕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그거는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우리가 얘기하고 뭐 선생님이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실천하는 거지. 도덕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있던 나라도 다 없애버렸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도덕교육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다른 뭐 국어교육이라든가 사회교육이나 그런 쪽에서도 항상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그 뭔가 이렇게 예의 범절을 잘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해요.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되고 애국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위인들 뭐 독립운동했던 투사들 그런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교육은 많이 받았으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 머리에. 그런데 그 교육만 받았나요? 우리 교육하면 뭡니까? 이제 남측 대표로서 말씀하신다면. 그렇죠. 북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도덕 교육이 많았죠. 그렇죠. 김씨 1, 2, 3에 대해서 자세히 이념적이죠. 배우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를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하고 수령님 동상 닦고 뭐 그런 걸 열심히 도덕 교육으로서 또 열심히 그쪽에선 배우셨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은 아니지만 도덕 교육을 많이 하면서 동시에 뭔가 하면 사교육이라고 말씀하신 입시 교육을 많이 했죠.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그게 다 교육 아니냐 싶을 정도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교육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는데 그게 도덕 교육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어떡하나요? 우리 애 나중에 불량배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 아니까 이렇게 학부모들이 걱정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교육 격차가 떨어져서 우리 애가 뭐 강남 애들한테 뒤져가지고 우리가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어떡해요?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교육인가 하면 결국 나만 잘 되면 되는 교육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선 당연히 남을 떨어뜨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요. 도덕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친구들보다 내가 점수를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천은 말하자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실천을 하라고 하면서 근데 도덕적인 원칙이라든가 이념 같은 거는 굉장히 이타적이고 뭔가 이렇게 도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옳으냐 물어보면 정답은 딱딱 나옵니다. 아, 뭐 새치기 하면 안 돼. 공중도덕 잘 지켜야죠. 뭔가 이제 방역 같은 거 잘 지켜. 그렇게 얘기는 잘하는데 그 내심을 보면은 뭔가 그냥 나만 안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솔직히 이걸 처벌한다거나 뭐 규제한다거나 그런 것만 없으면 마음대로 오길 텐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인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른쪽에는 뭐 이게 완전히 스탠다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시민 교육, 시민 의식이 이런 기준을 가지면 높다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은 방금 보신 거고요. 보면은 more likely to vote, 그 투표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돼 있죠. 항상 투표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처럼 볼지 모르지만 결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자기 자신의 their own political interest 하고 how to advance them에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뭐냐 그거부터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지는구나. 그리고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어떤 입장을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았어. 나는 청년으로서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난 여성으로서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나는 뭐 탈북민으로서의 이해관계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어드밴스 정치권에다가 얘기를 하느냐 네네. 그거를 또 배웁니다. 무슨 뭐 시위를 통해서 뭐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네네.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분법적인 진영 논리에 되도록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관용한다. 5번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면서 좀 더 그쪽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now how government works, 어떻게 정부가 돌아가는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내가 정치인이 분명히 아니지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 돌아갈 땐 이건 아니지라고 분명히 나 자신의 생각으로 언론이 시켜서가 아니라 아니면 또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가 아니라 나의 머리를 통해 가지고 생각하고 그걸 영향 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스탠다드한 민주시민 의식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서 결국 민주시민 의식이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우리는 왜 K-방역에 성공한 것이냐? 저는 좀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가 코로나에 걸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이기적입니다. 이거. 네네네. 이기적 내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분명히 개인주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일단 마스크 쓰라면 일단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사람이 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어. 그 굉장한 민폐란 말이에요. 굉장히 미안하단 말이죠. 그렇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 동료 전부 다 집안에서 쉬어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늙으신 뭐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하면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이거 너무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이건 보면 도덕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도덕성인데 전 사회적으로 시민 의식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라기보다는 내가 아는 사람이 나 때문에 걸리는 것이 너무나 죄책감이 들고 너무나 꺼려진다. 그래서 내가 방역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도덕성에 가깝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좀 시니컬한 거지만 나의 동선이 드러나게 하고 싶지 않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저도 개인의 방. 이러다가 코로나에 나도 언젠가 걸릴지 모르는데 이런 장소를 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심을 합니다. 그 누구하고 이렇게 괜히 또 모여가지고 있다가 내가 걸리면 그 사람하고 거기 있는 내가 아는 그 소위 술집이라든가 당구장 그런 데도 다 문 닫을 텐데 그것도 걱정되지만 어쨌든 나의 사생활이 지금은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얘기한 건데 여기 계신 분 좀 젊은 분들은 코로나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더라도 아니 뭐 젊으니까 젊은 사람 죽은 사람은 0.02%밖에 안 되던데 뭐 괜찮지 않나? 그런데 동선 파악되는 게 너무너무 겁나. 난 그래서 어떻게 못하겠어. 그런 그렇죠. 식이라는 거죠. 이것도 도덕성입니다만 이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은 도덕성인데 약간은 좀 그런 거죠. 저는 이 세 가지 점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피해 방역을 잘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시민의식이 높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는 배려하는 도덕성이 높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자발적이고 뭔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나 자신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 뭐 결론적으로는 잘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볼 수 있는데 저는 거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내심은 이기적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도덕적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너는 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니? 너 왜 방역 안 지켰어? 이 천인공노할 놈아. 너 마스크 안 써? 맞아볼래? 너 그렇게 나쁜 놈이야? 뭐 거의 그런 식으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써가지고 도덕에 맞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자랑스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왠지 좀 뭔가 털털한 아저씨 같은 그런 타입인데 저기 캐소방 같이 생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함규진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한 위험한 민주주의의 저자 야수차 뭉크입니다. 이래봬도 뭐 하버드 교수예요. 근데 이걸 왜 들고 나왔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코로나 얘기는 안 했습니다. 고전에 나온 책이라. 네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그런 나라에서 다 부서져 가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다 하나씩 부서져 가고 있잖아요. 무너져 가고 있다. 왜 무너지는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원래 말하자면은 그 따로따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다라는 개념이고 그렇죠. 자유주의는 나 개인의 권리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잘 붙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특히 전후 몇십 년 동안 아주 잘 굴러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싸움이다. 특히 이제 공산국까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종말로서 이제 최고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라고 한 1990년대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위 비민주적인 자유주의가 나타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반자유적인 민주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같은 경우가 남아있으면 뭐 캐나다는 굉장히 좋게 봐줬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좋겠는데 한쪽으로는 비민주적인 상황이 강화돼서 비민주적 자유주의가 나왔다. 유럽연합이 왜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 주권자잖아요. 근데 유럽연합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프랑스, 독일 뭐 나갔지만 영국, 이탈리아 그런 나라들이 다 섞여가지고 그 위에서 유럽 의회에서 유럽 집행부에서 정책을 많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뭐
독일이 지금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독일은 부유하니까 독일에서 좀 세금을 떼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로 좀 지원을 합시다 이런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독일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화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냈더니만 그 세금을 독일 사람들의 복지에 써야지 왜 이탈리아 사람들 왜 갖다 줘? 쟤네들은 놀고 먹고 뭐 좀 이상한 말이지만 놀고 먹고 해가지고 저렇게 나라가 경제가 망했는데 그럼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항의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주의는 잘 지켜진다. 즉 사법제도라든가 언론 자유라든가 그런 거는 아주 최상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만은 국민이 자기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통제할 방향이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틀에서는 굉장히 약하다. 우리가 열심히 투표를 해가지고 좀 노동당을 뽑아놨다. 그래가지고 복지를 좀 늘려달라. 그랬더니 미안한데 우리나라 복지를 늘리기에는 저기 다른 나라 회원국들의 그 부채를 대신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 늘리겠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선거를 해서 뭐하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주권자인데도 주권자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엘리트들이 대체로 이 나라를 쥐고 흔들어가는 상황. 이것을 비민주적 자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거꾸로 반자유적 민주주의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국민이고 우리 주권에 따라서 뭐든지 마음대로 할 거야. 헌법 그것도 주권자는 우리가 만든 거지. 법률 그것도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데 법률이 뭐고 헌법이 뭐고 무슨 삼권 분립이 뭐고 언론 자유가 뭐고 그런 건 나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트럼프가 취임할 때부터 뭐 이제 언론에 대해서 뭐 아주 그냥 뭐 뭐를 날리고 무슨 다 보호하겠다 그래 가짜 뉴스 뒤집어치라 그러고 뭐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우리 위대한 백인인들의 나라입니다. 뭐 저기 유색인종들 다 나가라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막 나왔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미국 대통령이 펑펑 터뜨렸는데 대통령도 펑펑 표를 줘요. 그래서 당선됐잖아요. 이번에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인데 왜 우리가 그 인권에 따라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다문화 주인이 뭐 그래가지고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 복지 제도를 제대로 나눠야 돼.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서 지식인들이 그리고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가 주권자다. 무조건 우리 말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위 퍼퓰리즘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없는 법으로 치겠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하면은 선거에서 이기고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으면 우리가 잘 아는 독재 체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점점 가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행복하게 결합을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넣어가고 있다. 이렇게 야수차 문크가 봤습니다. 그럼 야수차 문크는 우리나라는 어떤 사례로 봤을까요?